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이정식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선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생각하시는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글쓰기를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글쓰기는 달리기,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처럼 재능이 필요한 창작 활동입니다. 그런데 그림 그리기, 노래하기, 달리기는 재질이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글쓰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같이 직장을 다니는 현대인이라면 글쓰기와 결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친해지셔야 돼요. 사실 학교 다닐 때 글쓰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숙제도 했고요, 독후감도 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글쓰기가 어렵게 느껴질까요? 아마 그 이유는 다 비슷하실 거예요. 처음에 뭔가 쓰기 위해 키보드 위에 손을 딱 올리면 오는 그 막막함,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라는 그런 답답함. 자,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 그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현대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보도자료 작성이나 SNS, 특히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시장 점유율을 보면 네이버와 티스토리가 90%를 차지합니다. 결국 블로그를 할 사람이라면 네이버와 티스토리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이상하죠? 블로그를 그렇게 많이 쓰고 오래됐다고 하는데 왜 블로그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렇게 빤할까요? 거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시장 논리에 따라 블로그 플랫폼들이 통폐합되면서 이렇게 두 강자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워드프레스라는 블로그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네이버나 티스토리가 해당 회사 사이트에 접속해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글을 올리는 방식이라면 워드프레스는 내 컴퓨터에 일단 플랫폼을 다 깔고 회사가 제공하는 템플릿이나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워드프레스가 진정한 내 블로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좀 낯설죠. 자, 우리 현실이 이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갈 길은 정해져 있고 어디로 갈 것인지만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두 사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블로그 중에 가장 큰 사이트입니다. 국내 최대의 포탈 네이버가 뒤에 있고요. 당연히 이용자가 많습니다. 내가 올리는 글이 네이버 검색에도 잘 걸리고 잘 나옵니다. 신규 방문자 많습니다. 이용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웃을 맺는다거나 해서 다른 이용자들과 연계도 쉬운 편입니다. 최근에는 관공서나 공공기관도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단점은 HTML이나 CSS 같은 언어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내 입맛에 맞게 블로그를 바꾸는 게 안 됩니다. 꾸미는 것도 안 돼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플랫폼 내에서만 주어진 환경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복지기관이라 꼭 수익을 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수익 사이트와 연동이 되지 않아요. 오직 네이버 애드포스트만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블로그 한 지가 오래됐는데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수입이 나요. 정말 조금이에요. 이게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티스토리는 어떨까요? 네이버와는 반대입니다. 다음이 티스토리를 인수해서 합쳐졌는데요, HTML이나 CSS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물론 그걸 이용하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겠죠. 하지만 구사가 가능하다면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나 기능을 블로그에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RSS, 이게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구글이나 해외 사이트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티스토리 하면 구글의 애드센스 때문에 시작한다는 분들이 많은데 구글 애드센스가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보다 애드포스트보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습니다. 그게 또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사회복지기관도 블로그를 이용한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블로그를 이용할 때는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블로그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관이 블로그를 이용하는 이유는 기관 홍보, 또 의견 수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는데, 어떤 블로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 기관 홍보에 좋을지 이걸 미리 숙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글들은 보도자료처럼 딱딱하거나 공문처럼 정형화된 글을 쓰면 안 됩니다. 이해하기 쉽고 읽기 편하고 공감하기 좋은 그런 글들을 쓰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맥락을 가지고 쓰는 것도 필요한데요. 우리 기관을 소개할 때 스토리텔링 같은 것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관을 좀 흥미롭게 읽을까? 이런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블로그는 소통을 위한 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올린 글에 독자가 질문을 달거나 댓글을 달거나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문이나 보도자료는 발표하면 그만이지만 블로그는 서로 소통하는 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바로바로 댓글로 달아줘야 됩니다. 보통 기관들이 블로그를 운영할 때는 한두 사람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팀을 이루어 블로그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요일을 정하고 글을 정기적으로 올린다든지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의 결과나 홍보를 반드시 올린다든지 이렇게 룰을 정해서 팀 단위로 블로그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뭐 별도의 보도 자료를 내지 않고 간단한 행사는 블로그를 통해 얼마든지 기관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도 자료를 대체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 관공서들도 그렇게 블로그를 많이 활용하고 있죠. 기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도 자료보다는 좀 가벼운 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도 자료는요, 블로그와 달리 공식적인 글입니다. 뭐 블로그에 제가 보도 자료 올릴 수 있다고는 했지만 보도 자료와 블로그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도 자료는요, 언론의 공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이 더 많이 신뢰합니다. 마치 뉴스를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공식 대변인이 나와서 발표하는 것처럼 굉장히 공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있고 더 신뢰를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 자료에 사용하는 단어나 내용은 사후에 문제가 될 만한 것, 꼬투리 잡힐 만한 게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또 언론 보도는 그 언론사의 데이터로 오랫동안 남아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해당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 이런 게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오랫동안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관 이야기가 몇 년 동안 계속 사람들에게 회자된다.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죠. 보통 보도자료는요, 한 언론사에만 저희가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언론사 하나가 독점적으로 그 내용을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언론사들은 비슷한 내용으로 비슷한 시기에 함께 보도자료를 올리게 됩니다. 한 보도자료 가지고 여러 가지 채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저 기관에만 줬는데 왜 모든 언론기관에서 이걸 올렸지? 근데 이게 바로 보도자료의 장점입니다. 매우 빠르고 넓게 내가 올린 보도자료가 퍼져나간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이용할 건지 보도자료를 이용할 건지 처음에 설계하실 때 잘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간단하고 편한 내용, 개인적인 내용을 올릴 수 있지만 언론은 그런 내용을 실으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필요한 내용을 간략하고 빨리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보도자료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공식적인 글이기 때문에요. 작성하는데도 방법이 있어요. 룰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는요. A4 용지 한 장 정도 분량으로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너무 긴 기사 독자들이 잘 읽지 않아요. 가능하면 내용을 압축하고 간략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특성상 기사의 대부분의 앞부분에 중요 부분이 배치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뒤에 아무리 좋은 글을 쭉 단다고 해도 독자들은 앞에 있는 헤드라인만 보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사는 헤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목, 헤드라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드라인을 먼저 쓰고 부제목을 달아서 헤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고요. 리드문이라고 해서 앞부분에 전체 기사를 리드할 만한 글을 두세 줄 정도 배치합니다. 그 다음엔 본문입니다. 본문은 적당한 분량을 작성해서 설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기사를 올리는 기관이나 기관에 대한 소개를 해야 됩니다. 연락처, 이거 반드시 쓰셔야 돼요. 연락처, 이걸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기껏 올린 기사가 어느 기관이 올린 건지 모른다. 이건 굉장히 큰 손해잖아요.
반드시 기관 소개를 하신다는 점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는데요. 보도자료는요, 6하 원칙이라는 작성 방법에 따라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6하 원칙은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이 원칙에 따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6하 원칙을 잘 생각하면서 기사를 작성한다면 잘 안 써본 분들도 웬만한 보도자료로서는 손색이 없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글을 잘 써도요, 6하 원칙이 들어가지 않으면 보도자료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글쓰기에 대한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든 블로그든 다 글쓰기니까 지금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글쓰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많이 쓰고 많이 연습하는 길밖에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알고 노력하는 것이 무턱대고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요령은요, 많이 읽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많이 보는 것이 타산지석이 돼서 내 글쓰기 실력을 키워줍니다. 글을 많이 보라는 의미가 꼭 책을 보라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쓴 보도자료, 블로그, 수필, 논문 다 해당되고요. 특히 시사적인 용어나 최근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요즘에 나온 신조어들 많잖아요. 뭐 이걸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내용을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어야 그게 내 실력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일타 강사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말이 뭔지 아시나요? 뭐 이것도 공식적인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유명한 강사를 일타 강사라고 한답니다. 저만 몰랐나요? 근데 전 이번에 알았어요. 자, 글쓰기 두 번째 방법은 많이 쓰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글쓰기는 창작 활동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창작을 처음부터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글을 베끼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표절을 하라는 의미 아니에요.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는 표절,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 글이라도 많이 쓰다 보면은 문맥이 좀 이상하거나 철자법이 틀린 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연습을 자주 하시다 보면요. 아무 생각 없이 쓰시면 안 되고요. 베끼라고 했다고 그냥 막 베끼면 안 됩니다.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한자 한자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절대 빨리 쓰려고 하지 마세요. 글은 창작이지 경주가 아니에요. 천천히, 그렇지만 신중하게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하십시오. 세 번째 요령은 쓰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인지 설계를 미리 하라는 것입니다. 보도자료는 제가 앞부분에 중요한 게 많이 들어간다고 했죠. 뒤로 가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앞에는 간단하게 가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흥미있는 부분을 넣어서 강조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간단한 글을 쓰거나 뭐 기사를 쓰거나 할 때 설계를 앞부분에 중요한 게 많이 들어가도록 하고요. 소설을 쓰거나 뭐 기획기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해서 길게 쓰게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앞에는 가볍게 시작하고 뒤로 갈수록 점점 내용이 중요해지게 이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글쓰기 마지막 요령입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탈고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가가 바로 해밍웨이입니다. 노인과 바다를 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 그렇게 유명한 소설가도 본인이 쓴 초고를 보면서 이게 글이야? 이건 완전히 쓰레기야?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처음 쓴 초고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유명한 소설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탈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처음 쓴 글들은 거의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철자법도 엉망이고요. 문맥도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된 글로 만들어가는 작업, 이게 탈고입니다. 오죽하면 출판사에서 가장 경력이 많고 능력 좋은 사람이 바로 교정 보는 직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글은 다듬어서 완성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습니다. 그런데 글 쓴 사람은 자기가 쓴 글에 대한 문맥이 이상하거나 철자가 틀린 것을 잘 캐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은 쓰면서 연상을 하면서 썼기 때문에 그 연상을 해서 읽기 때문에 철자가 몇 개 틀려도 전체적인 글을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교정을 잘 못해요. 저 같은 경우도 책을 내면서 교정은 우리 아내가 해주었는데 얼마나 제가 틀린 글자가 많고 철자가 엉망인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몇 번을 교정을 해도요, 또 보이고 또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글은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과정이지 한 번에 완벽하게 쓸 수 없습니다. 절대. 자,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글쓰기에 대해서 도전을 해 보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글쓰기 얘기를 잘 들으셨나요? 오늘 이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글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한번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